천억 원 재산이 그 사람의 시한 줄만도 못해요. 백석과 자야, 63년을 관통한 불멸의 사랑 이야기. 1999년 12월, 서울 성북동 길상사. 그날 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한 절, 길상사의 지붕에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내려앉았습니다. 처마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고, 대웅전 앞마당에는 스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작은 항아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스님들과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법정 스님은 항아리를 열고 하얀 뼈가루를 눈 위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회색 가루가 하얀 눈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잉크가 백지에 번지듯이. 오늘 밤, 한 여인이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83년의 삶, 그중 63년을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았던 여인. 그녀의 이름은 김영한. 사람들은 그녀를 자야즈이에라고 불렀습니다. 범종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 첫 번째 종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생 사랑한 남자, 백석. 그는 이미 3년 전 북녘 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끝까지 몰랐습니다. 땅, 종소리가 성북동 언덕을 넘어 서울 하늘로, 그리고 저 멀리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63년 전 1936년 함흥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장 영생여고의 신임 교사. 1936년 봄, 함경남도 함흥시. 일제강점기, 함흥은 한반도에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그해 봄, 영생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영어 교사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백기행, 호는 백석,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 그는 오산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아오야마 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빼어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시인으로서의 천재적 재능을 지닌 그는 이미 함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백석을 보기 위해 복도에 몰려들었고 소문대로 정말 잘생기셨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백석의 환영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함흥 최고의 요리집이었습니다. 두 장 운명의 회식. 그날 저녁 화려하게 장식된 방에 선생님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백석 선생 환영을 위해 건배. 교장의 호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문이 열리며 요리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을 위해 함흥 최고의 기생들을 불렀습니다. 6명의 기생이 우아하게 들어왔습니다. 모두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김영한, 20살, 단아한 이목구비의 맑은 눈빛,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백석이 그녀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술잔을 들려던 손이 멈췄고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기생들이 손님들 옆에 앉아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석은 계속 김영한을 쳐다봤습니다. 옆에 앉은 나이든 교사가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백 선생, 자야가 마음에 드나? 저 기생 이름이 김영한인데 예명이 자야야. 함흥에서 제일 인기 있지. 백석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영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제 옆에 앉으시겠습니까?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백석을 쳐다봤습니다. 김영한은 놀란 눈으로 백석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생으로서 손님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백석의 옆자리로 갔습니다. 세장 깊어지는 대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석과 김영한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를 좋아하십니까? 백석이 물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좋아합니다. 특히 옛 시조들을요. 김영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떤 시조를 좋아하시는지. 두 사람은 시, 문학,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기생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두 사람만의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영한은 점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기생을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백석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무언가가. 김영하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술이 많이 드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제 정신입니다.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장 운명의 고백. 회식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백석은 갑자기 김영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한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백석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김영한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백석은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영원한 내 여자야. 방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교장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백 선생, 그게 무슨... 하지만 백석은 교장의 말을 무시하고 김영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에게 이별은 없어. 김영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생으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석의 눈빛이, 목소리가, 그 따뜻한 손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5장 자야라는 이름. 다음 날 백석은 김영한을 찾아갔습니다. 어제는 실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백석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김영한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백석에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흥 시내를 거닐고 성천강 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언덕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석이 말했습니다. 김영한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당신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특별한 이름이요? 자야즈의 한밤중이라는 뜻입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밤중에 홀로 빛나는 달처럼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 그게 당신이에요. 김영한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야, 좋은 이름이네요. 앞으로 당신은 제게 자야입니다. 영원한 나의 자야. 그날부터 김영한은 자야가 되었습니다. 백석에게만 통하는, 그리고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6장 행복한 날들. 두 사람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함흥 시내는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영생여고 백석 선생이 기생과 연애를 한다더라. 명문가 자제가 기생에게 빠졌다니.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백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이 뭐라 하든 괜찮습니다. 백석의 말에 자야는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백석은 자야에게 시를 읽어주었고 자야는 백석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장 부모의 반대. 몇 달 후 백석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 선생, 자네와 그 기생의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네. 아니, 함흥 전체가 다 알고 있어. 자네 고향 부모님한테도 소문이 갔다네. 자네 아버지한테서 전보가 왔어.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기생과 헤어질 것. 안 그러면 의절. 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백 선생, 나도 자네가 안타까워. 하지만 이건 자네 인생 문제야. 명문가 자제가 기생과. 이건 조선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아. 백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제 장래보다 그녀가 더 중요합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곧 함흥으로 오신다네. 8장 부모와의 대면. 며칠 후 함흥의 한 요리집. 백석의 부모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0대 초반으로 엄격한 표정이었고 어머니는 50대 후반으로 근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백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거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생과 사귄다는 게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백석이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행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지만 어머니, 그녀는 그냥 기생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닥쳐라. 아버지의 손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데, 일본까지 유학 보내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보답이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대가 넘도록 명문가로 이름을 날린 집안이야. 그런데 기생이라니. 백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의 가치는 신분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여긴 조선이다. 이 땅에서 신분은 곧 운명이야. 내 개인적인 감정 따위로 집안을 망칠 순 없어. 아버지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9장 어머니의 눈물. 잠시 후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고 백석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행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하지만 그 기생과는 행복할 수 없어. 왜요? 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니야.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거야. 주변의 손가락질, 집안의 명예 실추, 내 장래. 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엄만 신경 써. 엄만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그 길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야. 어머니가 더 세게 울며 말했습니다. 평양에 좋은 교수를 골라뒀어. 학식도 있고 집안도 좋고 품행도 단정한 아가씨야. 그 아이와 결혼해라. 백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제발. 엄마 부탁이야.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10장 아버지의 최후 통처. 다음 날 같은 장소. 아버지와 백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기생과 헤어질 거냐? 안 헤어질 거냐?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백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그 기생과 헤어지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의절하겠다.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거야. 아버지. 백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 여자, 함흥에서 못 살게 만들겠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건 너다. 내가 제정신을 차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선택해라. 3일 안에 대답을 들려줘. 아버지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백석은 홀로 남아 괴로워했습니다. 11장 자야의 결단. 그날 밤, 백석은 자야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자야, 우리 도망가요. 만주로 가요. 거기선 아무도 우릴 모를 거예요.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백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야가 망설였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 가요. 당신이 필요해요. 같이 가요. 부모님이 당신을 해치겠대요. 함흥에서 못 살게 만들겠다고. 자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이 부모님과 의절하시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안 돼요. 자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천한 기생일 뿐이에요. 선생님은 명문가의 자제시고 훌륭한 시인이세요. 나 때문에 선생님의 인생이 망가지면 안 돼요.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하는 게 제 인생이에요. 백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중엔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원망하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보내드려야 해요. 자야가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가세요. 돌아가세요. 부모님 말씀을 따르세요. 싫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가시라고요. 다신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자야가 소리쳤습니다. 자야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백석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야.
백석이 문 너머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 안에서는 자야가 문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백석도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12장 강요된 결혼. 1937년 3월 평양. 백석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평양의 큰 예식장에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 명문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는 22살쯤 되어 보이는 교수였습니다. 아름답고 단정했습니다. 백석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신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을 올리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석과 신부가 절을 했습니다. 백석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야의 웃는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합글레를 올리십시오. 술잔이 건네졌습니다. 백석과 신부가 술을 마셨습니다. 이로써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백석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13장 첫날 밤의 도주. 그날 밤, 신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신부가 먼저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백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백석은 신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귓가에 자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신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백석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밤거리를 달려 백석이 도착한 곳은 함흥, 자야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야, 자야, 나야, 백석이야, 만주로 가요. 지금 당장. 우리 둘이서 결혼식 올렸어요. 하지만 신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뛰쳐나왔어요. 당신한테 오기 위해서. 만주로 가요. 거기선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발. 백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자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선생님은 지금 감정에 휩쓸려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부모님을, 집안을, 미래를 다 버리고 기생과 도망쳤다고. 아니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백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함께 가요. 자야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가세요. 돌아가세요.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야, 가세요. 자야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백석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었습니다. 14장 만주로의 출발. 며칠 후, 백석은 결심했습니다. 만주로 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삶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백석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야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야, 나는 만주로 갑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꿔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지만 언젠가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는 백석. 1937년 여름, 백석은 혼자 만주로 떠났습니다. 자야는 편지를 받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만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5장 만주의 겨울. 1937년 겨울, 만주 신경. 지금의 창춘. 눈 덮인 만주의 거리를 백석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걸었습니다. 그의 하숙집은 작고 추운 방이었습니다. 백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소주병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자야, 거기는 눈이 오나요? 추운 건 아닌가요? 백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백석은 펜을 들고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제목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였습니다. 시를 쓰며 백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흐르는 깊은 산골로 가서 살자. 창밖에 눈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백석은 만주국 협화회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함흥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방에 앉아 소주를 마셨고 편지를 쓰지만 보낼 곳이 없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자야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자야는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6장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에 만주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으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백석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도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야를 만나러 갈 수 있다. 백석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만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17장 함흥으로의 귀환. 며칠 후 백석은 기차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함흥. 거리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혼란도 있었습니다. 백석은 자야의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아름다울까?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백석은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야, 나야, 백석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여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살던 김영환이라는 분,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아, 자야 씨 말씀이시군요. 떠났어요. 백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몇 달 전에 38선 넘어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백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8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18장 38선의 장벽. 며칠 후 백석은 38선 근처에 갔습니다. 소련군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백석이 물었지만 소련군은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통행 금지. 돌아가. 하지만 저는 돌아가. 소련군이 총을 들었습니다. 백석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38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자야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곧 통일이 될 거야. 그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해방 후 조선은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38선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갔습니다. 백석은 남쪽으로 가려 했지만 통제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허가증 없이는 38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백석은 함흥에 남았습니다. 19장 서울의 자야. 같은 시기 자야는 여자의 몸으로 38선을 넘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945년 말 서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좌익과 우익의 대립, 실업자의 증가, 물가 폭등, 살기가 팍팍했습니다. 자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함흥에서의 재산도, 인맥도 모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나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기생으로 익힌 노래와 춤,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 자야는 서울 중구의 작은 요리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손님 시중.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우아한 몸가짐,
노래 실력, 손님 응대 능력. 주인은 그녀를 관리자로 승진시켰습니다. 자야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가게를 갖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백석 씨는 지금 어디 계실까? 건강하실까? 나를 잊으셨을까? 하지만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38선은 점점 더 견고한 장벽이 되어갔습니다. 1948년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스무장 1950년 6월 25일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습니다.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자야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았습니다. 북한군 치하 서울에서 자야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백석은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으니 자신도 서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쟁 중에는 민간인의 이동이 더욱 통제되었습니다. 백석은 발이 묶였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북한군은 후퇴했고 남한군이 다시 38선을 넘어 북진했습니다. 백석과 자야는 다시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1950년 말 중공군이 참전했습니다.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유엔군과 남한군은 후퇴했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다시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자야는 이번에는 피난을 갔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쟁은 3년간 이어졌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8선 대신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백석은 북에, 자야는 남에. 두 사람은 이제 평생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장 대원각의 탄생. 1953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자야는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37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모은 돈과 인맥을 활용해 자야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요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1953년 서울 성북동에 대원각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원각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넓은 정원, 최고의 요리사들. 자야는 함흥에서 익힌 기생의 기회와 서울에서 배운 사업 수완을 총동원했습니다. 대원각은 빠르게 서울 3대 요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인, 재벌, 외국 귀빈들이 모이는 사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자야는 대원각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두려워했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자야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4년, 1955년, 1956년 대원각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자야의 통장에 돈이 쌓였고 1960년에는 성북동의 넓은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자야는 44세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야 여사,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대단한 요정을. 자야는 품위 있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원각 내부는 넓은 정원, 아름다운 건축,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속에서도 자야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혼자 방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백석 씨, 어디 계세요? 무엇을 하고 계세요? 22장 백석의 시집. 1960년대 어느 날, 자야는 서울 서점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슴, 백석 시집. 자야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책을 집었습니다.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 시집 찾는 분이 많으시네요. 백석 시인, 훌륭한 분이죠. 자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책, 사겠습니다. 그날 밤,
대원각 안에 있는 자야의 개인 공간, 한옥 스타일의 아름다운 방. 자야는 시집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나타샤. 자야는 숨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자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타샤는 접니다. 백석 씨. 눈물이 시집에 떨어졌습니다. 자야는 시집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자야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시집을 읽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백석의 시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자야가 창가에서 시를 읽었습니다. 비 오는 날, 자야가 시집을 펼쳤습니다. 봄날, 자야가 정원에서 시를 읽었습니다. 가을날, 낙엽 떨어지는 정원에서 시를 읽었습니다. 23장 북한의 백석. 같은 시기, 북한 양강도의 산골 마을. 작은 집에서 백석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50대.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백석의 서재는 책과 원고로 가득했습니다. 백석은 원고지에 시를 썼습니다. 자야여,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이 시는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문단에서 백석은 이미 숙청당했습니다. 해방 후 북한 문단에서 활동했던 백석이었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숙청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백석의 시는 부르주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62년 백석은 공식적인 문단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양강도 삼수군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았습니다. 저녁이면 백석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소한 밥상, 혼자 먹기에도 너무 쓸쓸했습니다. 밤이면 백석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자야, 거기도 눈이 오나요? 백석의 머릿속에는 젊은 날의 자야가 웃고 있었습니다. 백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석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결혼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부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야만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소주를 마시며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발표할 수 없는 시들을. 백석의 많은 시에는 자야가 등장했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뿐만 아니라 여승, 흰 바람벽이 있어 등에도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의 외진 산골에서 백석은 혼자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젊은 날의 함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야와 함께 걷던 그 거리, 자야와 함께 보던 그 석양. 스문의 장 1980년대, 노년의 자야. 1980년대, 자야는 70대가 되었습니다. 대원각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야는 점점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백석 씨는 살아계실까? 건강하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자야는 혼자 앉아 백석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시집은 오래되어 낡았습니다. 수없이 읽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자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석 씨, 살아계실까요? 1980년대 후반, 탈북자들이 조금씩 남한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야는 탈북자 지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몇몇 탈북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백석이라는 시인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나이든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백석, 아, 그 시인 말씀이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양강도 쪽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80년대 초까지는 살아계셨다고 들었어요. 자야의 눈이 빛났습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아계시다. 백석 씨가 살아계시다. 25장 1996년 백석의 죽음. 1996년 겨울 북한 양강도 눈 쌓인 산골 마을. 84세의 백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옆에는 이웃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웃 할머니가 물었지만 백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푹푹 내렸습니다. 백석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야, 뭐라고 하셨어요? 자야,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다시 만나지 못했네요. 백석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날의 자야가 웃고 있었습니다. 백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웃 할머니가 불렀지만 백석의 숨은 멈췄습니다. 백석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백석은 북한에서 평생을 혼자 살다가 1996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야를 잊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대원가. 자야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갑자기 가슴이. 자야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낌은 뭐지? 자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백석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자야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백석의 죽음은 남한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야는 여전히 백석이 북에서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26장 법정, 스님과의 만남. 1996년 말, 조용한 절. 자야가 법정, 스님을 만났습니다. 법정 스님은 60대로 온화하고 지혜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찾아오셨습니까? 법정 스님이 물었습니다. 자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지. 기생으로, 요정 주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대했습니다. 때로는 부정한 일에도 눈을 감았고요. 법정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네. 자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죄책감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깊은 그리움도 보입니다. 자야는 놀라며 스님을 봤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슬프게 합니까? 자야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인이었어요.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저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자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기생이었고, 그는 명문가의 자제였어요. 우리의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만주로 갔습니다. 저를 기다리며, 하지만 전 가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자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고,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정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북에 계십니다. 살아 계신지, 건강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겁니까? 네, 제가 죽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27장 시주의 결심. 1997년 초 대원가. 자야가 대원각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 아름다운 건물들, 고급스러운 장식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자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백석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자야는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자야가 법정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대원각을 받아주십시오. 법정 스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전 재산입니다.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큰 재산을 왜 시주하시려는 겁니까? 자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그 사람과 제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침묵 후 법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28장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 창검법회. 법정 스님은 대원각을 절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정의 화려한 장식들은 거쳐졌습니다. 불상이 모셔졌습니다. 법당이 지어졌습니다. 범종이 달렸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길상사지 샹스. 길상은 좋고 상서로운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야의 인생이, 그녀의 사랑이 길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 창검법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스님들, 신도들, 기자들, 그리고 자야의 지인들. 법정 스님이 법회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길상사는 한 분의 큰 결단으로 탄생했습니다. 김영한 보살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자야에게 건네졌습니다. 자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81세, 흰 한복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우아했지만 몸이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자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천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자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평생을 기생으로, 요정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지요. 자야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군중들이 더 집중했습니다. 자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북에 계십니다. 63년 전 1936년 함흥에서 만나 사랑했지만 전쟁으로 헤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자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원각을 절에 시주한 소원은 다만 이곳에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법회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야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백석입니다. 시인이었지요. 그 분이 저를 위해 쓴 시가 있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입니다. 자야는 시의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사람들의 얼굴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나타샤는 바로 접니다. 백석 씨가 제게 지어준 시 속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야는 완전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범종 소리가 북까지 닿기를. 자야는 간신히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회장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정 스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29장 기자와의 인터뷰. 법회가 끝나고 자야가 쉬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야는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시주하셨는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00억 원 재산이 백석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해요.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혹시 백석 시인께서 이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범종 소리는 북까지 닿을 겁니다. 소리는 국경도 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야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눈 많이 내리는 날 길상사에 뿌려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백석 씨 시에서처럼 눈이 푹푹 내리는 날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30장 마지막 2년 1998년 자야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1년에서 2년. 치료 안 받으면요? 자야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어요. 자야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야는 생애 마지막 시간을 길상사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범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석 씨, 들리세요? 이 종소리. 들리시나요? 법정 스님은 자주 자야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요? 없습니다. 백석 씨를 사랑한 것. 그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자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1장 진실을 알게 된 자야. 1999년 가을, 자야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방문했습니다. 백석 시인께서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아십니까? 법정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야의 얼굴에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북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1996년 겨울, 양강도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길상사를 만들 때 이미 자야가 울먹였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 그분은 보고 계실 겁니다. 어디선가. 법정 스님이 위로했습니다. 이제 곧 만날 수 있겠네요. 자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꼭 약속 지켜주세요. 눈 많이 내리는 날, 길상사에 그리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2장 마지막 순간, 1999년 12월, 병원 특실, 자야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우 약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와야 하는데, 자야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눈이 오나요? 아직은. 간호사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꼭 올 거예요. 자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자야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자야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첫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네. 자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눈송이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야는 무언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백석 씨, 저기 계시네요. 자야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눈 속에서 젊은 백석이 서 있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야, 기다렸어요. 환영 속에 백석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어요. 자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왔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가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자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깊은 산골로. 자야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신호음이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망 확인,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야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미소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푹푹 내렸습니다. 33장 다비시. 며칠 후, 길상사. 눈이 계속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길상사 마당에 법정 스님과 다른 스님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야의 다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다비식이 끝나고 자야의 뼈가루가 작은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34장 뼈가루를 뿌리다 법정 스님이 항아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푹푹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명한 보살님,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십시오. 법정 스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뼈가루를 눈 위에 뿌렸습니다. 회색 뼈가루가 하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눈송이와 뒤섞였습니다. 법정 스님이 마당을 돌며 뼈가루를 뿌렸습니다.
그 뒤로 회색과 흰색이 섞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35장 범종 소리. 법정 스님이 다 뿌리고 범종 앞에 섰습니다. 종을 치는 막대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범종을 쳤습니다. 땅. 범종이 울렸습니다.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땅. 소리가 성북동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땅. 소리가 서울 하늘로 퍼졌습니다. 땅. 소리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양강도까지. 북한 양강도. 백석의 무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범종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36장 제외. 하얀 빛소. 환상적인 공간. 젊은 백석이 서 있었습니다. 24세의 모스. 눈이 내렸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젊은 자야였습니다. 20세의 모스.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달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자야. 드디어. 백석이 울먹였습니다. 백석 씨. 보고 싶었어요. 자야가 울었습니다. 나도 얼마나. 두 사람은 끌어안은 채 울었습니다. 두 사람 옆에 흰 당나귀가 나타났습니다. 백석이 당나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자야, 우리 이제 가요. 어디로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네, 가요. 자야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석이 먼저 당나귀에 올랐습니다. 자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야가 그 손을 잡고 당나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흰 당나귀를 타고 눈 내리는 길을 갔습니다. 백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며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7장 몇 년 후 2005년 길상사.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길상사의 꽃이 만발했습니다. 길상음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내에 김수환 추기경과 가톨릭 수녀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불교 스님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이 함께 있는 이례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연설했습니다. 백석과 자야의 사랑은 종교를 넘어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7층 석탑이 보였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백성학 회장이 세운 탑이었습니다. 백성학 회장은 종교를 넘어 두 사람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7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38장 법정. 스님의 입적. 2010년 법정 스님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우 약해졌습니다. 제자 스님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길상사를 잘 지켜주게. 무소유를 잊지 말고. 법정 스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스승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김영한 보살님, 백석 시인, 거기서 잘 지내시는지. 법정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39장 현재 길상사. 2025년 겨울 길상사.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범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범종이 그 유명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응, 자야 여사가 백석 시인과 함께 듣고 싶었던 범종이래. 63년을 사랑했다는 거지.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여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게.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종이 울렸습니다. 땅. 여러 사람들이 종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40장 마지막 장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길상사가 조용해졌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마당에 눈이 쌓였습니다. 2025년 겨울. 길상사에는 여전히 백석과 자야의 사랑이 살아 숨쉽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이별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두 사람은 63년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그 중 2개의 별이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다시 길상사로 내려왔습니다. 범종이 보였습니다. 범종이 마지막으로 한번 울렸습니다. 땅, 범종 위에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참조하였습니다. 백서, 본명 백기행, 1912년 평안북도 정주 출생, 1996년 북한 양강도에서 사망. 자야, 본명 김영한, 1916년 함경남도 함흥 출생, 1999년 서울에서 사망. 63년을 한결같이 사랑한 두 사람의 이야기. 서울 성북동 길상사는 오늘도 그들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길상사 방문 안내.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잡로 5길 68. 개방 시간 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 입장료 무료. 겨울, 눈 내리는 날 방문하시면 백석과 자야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백석과 자야의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순정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